네, 안녕하세요. 태백산맥 1권 5일차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판석영감은 원래 벌교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고향은 나주였다. 그의 아버지는 나주벌의 대지주 송진사 댁의 대를 물리는 가복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가복이라는 미천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그를 깨치고 있었다. 그건 신분에 씌워진 금기를 파괴하는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물론 그를 깨쳤다고 해보았자 천자문을 막히지 않고 뵐 수 있고 땅바닥에다가 획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복의 처지로서는 그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학식을 갖춘 셈이었고 더군다나 천자문을 깨친 것이 순전히 어깨너머로 귀동냥 눈동냥한 결과였다는 것은 그의 타고난 총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놈아, 종룸 신세에 설깨친 걸 아는 게 우환 불러들이는겨. 꿈에라도 그걸 아는 거 티내지 말어. 그것이 명체촉하는 길인께. 그의 할아버지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아들에게 못 받고는 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의 우려는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남몰래 동학사장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고 동학도의 분노가 행동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그는 그 불씨 하나로 정체를 드러냈다. 그의 아버지는 가복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동학의 선봉물결이 되었다. 이놈이 기영코 일을 저질러 부렸구나. 이 일을 어찌했을꼬 이 일을. 그의 할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고 나날을 보냈다. 새끼를 어떻게 단속했길래 그 꼴이 되도록 몰랐느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송진사의 노발대발한 호통을 들은 다음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깨죽지를 잔뜩 웅크리고 기가 꺾일 대로 꺾여 지내면서도 바람탄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동학도의 기세에 속으로는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그건 결코 아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기왕 터진 분물이었고 동학이 이기는 것만이 자기네 같은 가랑잎 신세들이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도의 피 흘림은 곰고 굶은 구름이 터진 것이라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다. 급기야 송진사가 피난짐을 싸지 않을 수 없게 동학의 기세는 뻗어나갔다. 그러나 그것도 길게 가지는 못했다. 청국과 일본 군대가 서로 다투어 광군을 대신해서 동학군과 맞서게 되면서부터 전세는 일변하기 시작했다. 동학군은 곳곳에서 패했고 흰 무명옷에 피범벅이 된 동학도들의 시체가 아무데나 나뒹굴기 시작했다. 동학군이 뿔뿔이 흩어져 산중으로 패주했고 그와 반대로 산중 어느 절로 피난을 떠났던 송진산내가 돌아왔다. 송진사의 서슬은 예전과 다르게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었다. 아래 것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함일 것이었다. 송진산내는 인명의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재산의 피해는 적잖이 입고 있었던 것이다. 행랑채에는 여느 때 없이 썰렁한 바람이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자다 말고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랑채로 불려나갔다. 인자 내 쫓기는갑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랑채로 통하는 문을 넘어서기 직전에 한숨을 토했다. 그 한숨이 어찌나 깊고 진한지 할아버지의 기운이 모두 뽑혀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사랑채 마당에서는 덕석말이 메타작이 한창이었다. 메타작을 얼마나 당했는지 돌돌 말린 덕석 안에서는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저놈이 인자 오는구나. 고만 덕석 풀어라. 마루에 버티고 선 송진사가 그의 할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겨냥하며 소리쳤다. 덕석을 동여맨 새끼줄이 낫으로 끊기고 두 사람이 둘둘 말린 덕석 끝을 치켜듦과 동시에 덕석은 추루루 펼쳐져 나갔다.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피투성이가 된 그의 아버지였다. 진사 나으리 살려주시시오. 그의 할아버지는 울컥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피범벅이 된 아들의 몸을 덮쳐 안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긴 뒤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의 할아버지는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아버지의
채를 가만히 싸매서 지게에 짊어져야 했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살이를 해버린 것처럼 변한 할아버지는 흡사 헛개비처럼 휘뚱거리며 지게 뒤를 따라왔다. 그의 아버지 나이 34이었고 탄석의 나이 15이었다. 전라도 땅에서 누구 땅 얻어붙이고 살 가당찮은 생각은 목지를 말어라. 느그놈들은 머슴살이도 못해 묻게 맹글 것이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솔잎이나 뜯어먹고 살아. 요리 4대 60 멀쩡하게 내보내는 것만도 큰 은혜의 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5 식소리를 거느리고 쫓겨난 맨주먹의 할아버지는 온 하루를 말 한마디 없이 땅만 내려다보고 걸었다. 해가 뉘엿뉘엿해서 어느 개울가에서 보리밥 뭉치를 풀었다. 눈앞에는 숲이 깊은 산이 다가와 있었다. 그때부터 산 골짜골짝을 타넘는 화전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을 하려고 기를 썼지만 무슨 중병이라도 기피하는 듯 식은땀만 쏟을 뿐 기운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찌어찌 1년을 살아내고 그의 아버지 제삿날이 찾아왔다. 양반, 이 고숭어 큰 놈들, 쇠포리 맨키로 징하고 징업 놈들. 그가 재상에 절을 하고 물러섰을 때 할아버지가 내뱉은 말이었다. 그건 할아버지가 실로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칡뿌리를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했던 것이다. 그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 얼른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향이 타오르는 푸른 연기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게 주름살 투성이의 여윈볼이 심하게 실룩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결국 알아눕더니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다. 요것은 네 애비가 동학 따라 집 떠남수로 이 할애비한테 남긴겨. 나가 살아서 네 아들한테 붙여줬어야 할 이름인데 앞자가 큰 대자, 뒷자가 다스릴 치자라고 했다. 그것이 너그 애비가 생전에 품은 한스런 맴이었는디. 대치라는 2글자는 한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골골 병을 앓는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고추 달린 증손자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무슨 타령 읊조리듯 했다. 할매 소원 풀고 일손도 하나 더 버려드린다는 셈치고 같은 화전민의 딸과 결혼했다. 그 고추 달린 아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연이어 딸 2을 낳았고 할머니는 기다리기에 기진했는지 어느 날 문득 눈을 감고 말았다. 염치도 없이 딸은 그 뒤로도 2이나 더 붉어졌다. 별다른 상고도 치르지 않고 애를 낳는 마누라의 안팡진 엉덩짝이 부실할 리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실한 것은 씨쪽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한결 초조해졌고 크게 다스린다는 뜻의 그 이름을 영영 써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불쑥 일어나고는 했다. 아들은 5번째로 태어났다.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늦은 나이에 구경하는 고추였다. 그의 나이 39이었다. 너무 당연하게 대치라고 이름 붙였다. 그 뜻이 사내다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냄새를 여견히 맡을 수 있어 좋았다. 이름을 따라 아들이 어떤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알큰한 예감에 적기도 했다. 그러나 산짐승이나 다름없이 산골짜기나 탄없는 화전민 신세라는 자각 앞에서 그는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같은 것을 막연하게만 아마 느끼고는 했다. 드문드문 구경하는 세상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나라 주인이 바뀐 것이었다. 산을 타넘으며 거처를 옮기다 보니까 백운산에 거쳐 조계산에 이르러 있었다. 그는 산채 말린 것을 한직에 가득 지고 쌍암장에 나갔다가 벌교 소식을 듣게 되었다. 중도라는 일본인이 포구에 20리가 넘는 방죽을 막아 논을 만드는 간척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귀에 솔깃했다. 노임은 따로 지불하고 공사가 끝나면 소장논을 우선적으로 배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밥이 식는 줄도 모르고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방죽 쌓는 노동이 제 아무리 힘들다 한들 화전 일구는 것보다 더하진 않을 것이고 논농사를 짓게 되면 화전처럼 새 밭을 일굴 필요가 없고 떠돔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욱 달뜨게 하는 것은 아들을 산속에 처박아 산짐승처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전기불이 번쩍번쩍하는 읍사무소가 있는 곳, 아니 양반이고 산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글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것이 있는 곳, 그런 별천지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아들을 사람답게 키우고 싶었다. 산것들도 당당하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그동안의 변화가 그에게는 나라 주인이 일본인들로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몇 년 전이면서도 그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벌교로만 나오면 아들 대치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주모가 일깨워서야 국밥을 마구 퍼넣다가 그만 가슴이 컥 막혀 주먹으로 가슴팍을 퍽퍽 두들겼다. 매운 눈물이 삐죽 배어나온 눈앞에 어린 대치의 방싯거리는 모습이 어릿어릿 떠올랐다. 그는 마디 굵은 손으로 눈물을 씩 훔치면서 해벌쭉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뒤따라 그리도 암담하고 캄캄한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갔던 것과는 반대로 겨드랑이에서 날개라도 돋치는 듯 곧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산을 등졌다. 그러나 그는 깊은 마음까지 들떠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목숨이 한 세상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한 마리 황소이거니 생각하고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참으로 한 마리의 미련하고도 끈질긴 황소처럼 그는 공사장 일을 이겨나갔다. 아들 대치가 무병하게 커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고 빛이었다. 그는 담배를 피웠지만 술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술을 마셔서 될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나날의 생활이 아무리 구대어도 세월은 흘러가는 맛이 있어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던 방죽 쌓는 일이 시나브로 이어져 나가더니 마침내 완성의 날이 온 것이다. 포구를 따라 뻗어나간 장장 20리가 넘는 방죽은 절로 탐복이 터져나올 만큼 장관이었다. 돌덩이를 전하르고 흙을 퍼나른 모든 일꾼들은 하나같이 그 기나긴 방죽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이하는 반면 구체적 실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성벽처럼 완강하게 바닷물을 차단시키고 있는 방죽은 읍내 심장부와 복림리를 직결시키고 있는 소화다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가기 시작해서 순천만을 향해 차차 넓어지는 포구 20리를 치달아 호동리 선수머리에 그 꼬리를 대고 있었다. 순천만을 향해 차차 넓어져가는 포구 20리를 치달아 호동리 선수머리에 그 꼬리를 대고 있었다. 순천만의 바닷물은 그 방죽을 따라 하루에 2차례씩 횡계다리 밑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물러가고 하면서 방죽을 쌓아 올린 네모난 무수한 돌들을 찰싹찰싹 쓰다듬었다.